여러분,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영국에서 4기급이라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정작 서울 시민들조차 그 진짜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도 처음에는 강이 다 똑같은 강이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3일 만에 그 생각을 싹 사라지게 만든 한강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BBC에서 2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PD 엘리자베스 컬버트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엘리라고 부르죠. 저는 세계의 유명한 강들을 다룬 세계의 강 시리즈로 꽤 이름을 알린 유명 PD예요. 나일강, 아마존, 템스강. 정말 중요한 강들은 모두 다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엘리,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면 시리즈를 그만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 마지막 기회를 줄게. 아시아 시장을 고려해서 한국 서울에 있는 한강을 다뤄보는 건 어때? 한강이라니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냥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평범한 강을 왜 다뤄보라는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을 위한 상업적인 선택이라니 이건 제 경력에 누가 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한강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고 이 다큐마저 잘 안 되면 제 커리어도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은 한강 프로젝트를 수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에 갈 짐을 꾸리면서 딸 소피에게 전화를 했어요. 10년 전 이혼 후 딸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거든요. 제가 일에만 파묻혀 살았고 딸에게 신경을 못 쓰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소피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또 출장을 간다고. 엄마는 진짜 일밖에 모르네. 딸은 뒷전이야 항상. 소피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했지만 한강에 대한 영어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대부분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큰 강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나 나일강처럼 수천 년의 역사와 문명이 담긴 강도 아니었고 템스강처럼 문학과 예술의 영감이 된 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의 강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의무감으로 온 출장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데려온 촬영감독 데이빗은 저보다 더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그는 베이징 올림픽 촬영팀에 있었는데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빌딩 숲들이 제 눈앞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그저 똑같이 또 다른 대도시처럼만 보였죠. 서울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촬영 일정을 점검했어요. 첫 3일간 비가 내린다니 날씨 예보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 운도 이렇게나 없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그저 크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다큐멘터리 소재가 될 수 없었죠. 첫날 촬영은 예상대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짜증이 몰려온 저는 혼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마음을 추스리기로 했죠. 한국 가이드가 추천한 한강공원 방향으로 걸어봤어요. 잠깐 멈췄던 비가 갑자기 또 쏟아졌고 우산도 없이 당황한 나머지 근처 카페로 황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털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PD님 엘리자베스 컬버트 씨 아니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미소를 짓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한국 여정의 전환점이 될 다니엘 김이었어요.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과 경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제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런던에서 10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PD님의 템스강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그 영상이 제가 수리공학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줬고요. 다니엘은 서울대 수리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우연히 한강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거죠.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로 시작한 대화였는데 점점 한강에 대한 깊은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서울의 4,000년 역사와 현대 도시공학의 기적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지역학자에 과장된 애국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준 자료들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60년대 오염으로 죽어가던 강이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 공원과 생태계로 탈바꿈한 건지, 물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홍수로부터 보호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한강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말대로라면 한강은 제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 어떤 강과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영국 시청자들에게 먹힐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다니엘은 촬영 허가와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까지 모두 준비를 해놓았어요. 게다가 폭우로 촬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한강사업본부의 자료실을 미리 섭외해 놓았더군요. 그의 일처리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에서였다면 이런 준비에 몇 주는 그냥 걸렸을 테니까요. 한강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한강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첫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니엘의 진심 어린 열정과 그의 의지가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빠르게 촬영 계획을 조정했고 날씨가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한강의 도시공학적 가치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첫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딸 소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 라고요. 오랜만에 딸에게 제일 먼저 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팀을 위해 최신형 드론과 자전거를 준비해 놓았어요. 한강은 직접 몸으로 경험해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전거로 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의 제안이 탁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니 그 규모가 실감났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11개의 다리 양쪽으로 펼쳐진 공원들, 그리고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까지. 템스강의 몇 배는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왜 한강에 대해 이렇게 알려진 게 없는 거죠? 서양 중심의 시각 때문이 아닐까요? 동양의 것은 뭔가 열등하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와 한강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은 도시와 분리된 느낌이었는데 한강은 도시의 중심이자 심장 같았어요. 한강 주변에는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홍수 걱정은 거의 없죠. 치수 시스템이 완벽하거든요. 촬영팀 모두가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촬영 감독 데이빗은 처음으로 흥미를 보였어요. 그의 카메라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촬영분을 검토하며 BBC 본사에 첫 보고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본사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평범한 도시 강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는 피드백이었죠.
처음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시리즈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과 한국식 저녁을 먹으며 내일의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다니엘의 추천으로 선유도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옛 정수장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라고 하더군요. 문득 소피에게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딸과 나눌 대화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넷째 날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섬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과거 정수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원래 수돗물을 정화하던 시설이었어요. 2000년에 폐쇄된 후 버려진 산업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원으로 재탄생시켰죠. 다니엘의 설명을 들으며 10년 전 제가 만들었던 템스강 재생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더군요.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롭네요. 과거를 지우지 않고 미래와 연결하다니. 촬영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선유도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도시 철학의 표현이었어요. 기존 서구식 개발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죠. 자연스레 카메라 앞에서 제 진심이 담긴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4000년의 역사와 현대 도시공학이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데 문득 소피가 생각났어요.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선유도 사진을 찍어 소피에게 보냈어요. 오늘 본 아름다운 곳. 내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몇 분 후 소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선유도. 환경공학 수업에서 사례 연구로 배웠어. 정말 멋진 곳이지. 난 지금 환경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논문 쓰는 중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소피가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니요. 내 딸의 관심사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에게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가족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강처럼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소피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소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서울 출장이 단순한 일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섯째 날 아침, 기상청에서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니엘이 급하게 연락해왔어요. 오늘 잠수교가 물에 잠길 예정이에요. 놓치면 안 될 장면입니다. 잠수교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서둘러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다리가 정말 물에 잠기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잠수교는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예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고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드러나죠. 홍수 때 물길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설명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물에 잠기는 걸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인다니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템스강이었다면 강물이 불어나는 것 자체가 재난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통제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점점 물에 잠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엄청난 양의 빗물이 한강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주변 지역에 홍수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한강 종합치수 시스템 덕분이에요. 상류의 댐부터 하류의 수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게다가 한강공원 자체가 홍수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다리 하나, 공원 하나가 아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리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수 기술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녁 촬영분을 바로 편집해 BBC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응답이 왔어요. 엘리, 이건 정말 엘리다운 드라마틱한 장면이야. 이런 도시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어. 시리즈 최종편을 넘어서 특별 편성까지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야. 기쁨과 흥분으로 다니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이제 단순한 업무를 넘어 개인적인 교류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에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다니엘의 안내로 한강사업본부와 수질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의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강 전체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수위, 수질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어요. 산업화의 희생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급수에 가까운 수질로 회복되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40년 만에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한강의 역사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환경 회복은 템스강 복원 사례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국가적 결단력과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이 서울의 정체성이자 생존 인프라라는 인식이 있었죠. 연구소에서 마주한 데이터들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도시 환경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나 관광 자원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어요. 저녁에 다니엘과 식사를 하며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제가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템스강 다큐멘터리가 한국 정부의 한강 복원 프로젝트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통해 영감을 얻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다른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니요. 지금껏 수많은 다큐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적은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한강의 회복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개인 생활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제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소피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촬영 마지막 날 모든 자료를 종합해 최종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겼어요. 한강을 통해 보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과거와 현재의 조화, 그리고 미래 도시의 모델까지. 이건 단순한 강 소개가 아닌 도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내레이션은 진심이 담긴 고백 같았어요. BBC 본사에 최종 편집본을 보내자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원래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계획했던 한강 다큐를 90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로 확대하고 황금 시간대에 편성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 이건 단순한 강 다큐가 아니야.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우리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야. 상사의 말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의무적으로 만드는 다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다니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그의 도움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려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서양 사람들은 표면만 보고 가지만 당신은 더 깊이 들여다봤죠. 대화 도중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였어요. 영상통화를 받자 소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 나 지금 런던 히드로 공항이야. 엄마 도착하는 날 마중 나갈 거야. 그리고 엄마 다큐멘터리 방송일에 같이 볼 수 있게 휴가 냈어. 놀라움과 기쁨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딸이 제 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니엘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사실 저도 다음 달에 영국 강연이 있어요. 그때 방송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한강 다큐멘터리 방송, 소피와의 재회, 그리고 다니엘과의 재회까지. 마지못해 시작한 이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큐멘터리 방송 당일, 저와 소피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런던 강연 일정에 맞춰 와서 함께 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BBC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BBC는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의 한강,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을 만나보세요. 90분 동안 스크린에는 한강의 아름다움과 기술적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프로그램이 끝나자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이 다큐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거야. 다음 날 아침, BBC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강 다큐멘터리가 BBC 역대 다큐멘터리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영국 시청자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템스강 유역 주민들은 우리도 한강처럼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었죠. 상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영국 환경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 한강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지. 심지어 런던 시장실에서도 템스강 관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 한국의 치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야.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는 영국의 도시 정책을 바꾸고 있었어요. 우리는 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 동양에서 배우는 미래 도시라는 시리즈야. 한국의 도시 기술과 환경 관리 시스템을 유럽에 소개하는 거지. 1년 후, 저는 소피와 함께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BBC 팀뿐 아니라 영국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한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과 생태 보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영국 내 여러 대학에서는 이미 한강 모델을 도시공학 과정에 포함시켰더군요. 다니엘과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환경연구센터의 소장이 되었고, 저는 BBC의 아시아 특별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어요. 마지막 촬영 날, 우리는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며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과 전통,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닌 진정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입니다. 해가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나라는 미래에 뒤처질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방송 이후 유럽 전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강을 겪어보고 영국의 한강의 위대함을 널리 알린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강의 소중함을 직접 겪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